이번에 함께할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은 우주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낮에는 푸른 하늘과 구름에 가려서 우리는 우주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밤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가로등불 때문에 우주를 보기는커녕 하늘을 바라보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끝없이 넓은 우주 속에 살고 있지만 우주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린 이런 물리적인 시야의 한계보다 사실은 일상의 바쁨과 인생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주는커녕 하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러 하늘을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잊고 사는 우주를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이 책은 읽는 동안만큼은 잠시 지구를 벗어나 현실을 벗어나 끝없이 넓은 우주의 품 안에 흠뻑 빠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1980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읽는 이 책은 2006년 칼 세이건이 세상을 떠난 이후 10주년이 되었을 때 특별판으로 나온 도서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여러 내용들은 과거의 기술적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칼 세이건의 친절하고 아름다운 표현들로 가득해서 우주를 알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주를 향한 인간의 발자취와 역사,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저마저도 마치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처럼 우주를 향하는 소망을 흠뻑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그래서 아직도 이 책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첫 페이지에는 칼 세이건 교수가 코넬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 장면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뒤에 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고 칼 세이건이 학생들에게 아주 열정적인 눈빛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 세이건을 바라보고 배우고 있는 학우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 대학교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 시절의 학생으로 돌아가서 이 책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칼 세이건 교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스모스를 눈으로 보고 있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 만다. 미지의 세계 중 최고의 미지와 마주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칼 세이건은 우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율을 느낄 만큼 아름다운 신비로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게 되는 지적 본능이라고 칼 세이건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주할 일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을 뿐 누구나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우주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에 대한 경외심은 있을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호기심 많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극히 하찮아서 자질구레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아직 젊고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의 호기심은 그 용기가 대단해서 틀림없이 특별하게 우주를 밝혀내는 생명체가 될 것이다. 이 특별한 생명체가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그 호기심들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망원경을 발명해서 두 눈으로 우주를 직접 관찰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직접 우주로 나아가 우주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탐험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시작했고 인류를 직접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주 강대국들은 달을 넘어 화성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언젠가 화성에 첫 걸음을 디딜
사람이 나타나겠지요. 그 장면을 라이브로 시청한다면 그 감격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칼 세이건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부터 소개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우주의 크기는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의심도 됩니다. 우리는 현재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서 우주라는 공간을 관측 가능한 공간과 관측 불가능한 공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끊임없이 관측 가능한 범위를 넓혀가곤 있는데 과연 그 끝이 있을까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칼 세이건은 우주의 크기를 단위로 설명합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 7바퀴를 도는 거리인데요. 그 속도로 1년을 가면 10조 킬로미터를 가게 됩니다. 10조 킬로미터의 거리를 인간의 뇌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거리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에서는 이를 일광년이라고 부르는데 우주는 이 일광년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큰 우주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다가와서 가끔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비록 작지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 같은데 우주의 크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먼지보다도 작아지는 제 자신이 정말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넓은 우주에 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를 칼 세이건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로 시야를 돌리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은하가 보이고 그 은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무더기로 모여서 은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주는 그 자체가 예술입니다. 한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의 항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000억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 은하가 우주에는 10의 11승계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그 항성들은 태양과 같이 또 다른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고 이런 글들을 읽고 상상을 해도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크기가 주는 그 신비로움만으로도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칼 세이건은 우리에게 우주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규모를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책을 통해서 잘 전해집니다. 끝없는 우주의 소개가 있은 후에 이제 드디어 시야를 좁혀서 태양계로 다가옵니다. 명왕성은 메탄 얼음으로 덮여있는 행성으로 카론이라는 대형 위성을 하나 거느리고 있으며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30년 천문학자 톰보에 의해서 발견된 9번째 행성 명왕성은 당시에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 세이건은 태양계의 행성으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외행성으로 분류되어서 지금은 제외된 상태지요. 그리고 칼 세이건은 토성을 태양계의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화성에 생명체들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의 정보가 굉장히 지금보다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자료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진 목성, 토성, 해왕성, 화성 같은 행성의 특징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해 놓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 당시에는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주에서 은하로, 은하에서 태양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푸른 별,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의 시선이 아름다운 지구에 머물게 됩니다. 푸른 질소의 하늘이 있고 파란 바다가 있으며 숲과 들판이 있는 지구를 활력의 세계로 표현합니다.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해낸 에라토스테네스를 칼 세이건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단순한 현상을 보고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다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구의 둘레까지도 정확하게 추정해내서 그의 천재성은 저로서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정말 놀랍도록 강력해서 문명을 이루고 끊임없이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우주를 어떻게 인식해왔고 지구를 어떻게 인식해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칼 세이건은 이 책의 앞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우리가 내놓은 가장 눈부신 변화의 결과물이며 그 인류가 우주를 알아가고자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나와서 코스모스를 알고자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쩌면 이 우주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인간만을 탄생시키진 않았겠죠? 외계 생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각 생명체들이 우주에 펼쳐져 있을 것이며 인간처럼 문명을 이룩한 생명체들도 있을 것이며 그 각각의 생명체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우주를 궁금해하며 우주를 탐험하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홀로 우주를 탐험하면서 여기 누구 아무도 없나요? 라고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그 고독이 더 슬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주에 함께하는 존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나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떤 역사를 서로 가지고 있는지 서로 비교도 해보고 함께 우주 끝을 향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성의 발걸음을 디디고 언젠간 태양계를 벗어나는 날이 오겠지요. 드넓은 우주로 향하는 우리의 도전을 응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1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를 마치겠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두 번째 이야기 우주 생명의 푸가입니다. 우주를 열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칼 세이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첫 장이 지나고 이제 우주를 인식하고 있는 생명체에 포커스를 맞추며 2장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만큼이나 생명 또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모두 유기화합물, 즉 탄소 원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 복잡한 미세 구조의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시킨 이 많은 생명체들이 숭고한 역사 속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우주가 광활한 것처럼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서 감히 우주의 신비로움과 비교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대멸종 시기를 지나면서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했다가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구라는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르게 생긴 생명체들이 태어났다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40억 년 전 존재했던 분자가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했고 이 분자들이 모여 세포가 태어났습니다. 30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10억 년 전 식물들이 지구 환경을 엄청나게 바꿔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엄청난 산소의 양에 의해서
캠브리기아기 대폭발이 일어났고 생명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점차 생명체들의 그 종류를 넓혀갔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구 생명체들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칼 세이건은 다시 우주로 눈을 돌립니다. 지구에도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다면 우주에도 있지 않을까?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결국은 탄소 원자, 유기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주가 동일한 물질로 퍼져 있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칼 세이건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계의 생명체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생명체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냥 화학 반응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생명체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나 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우주를 궁금해하는 것만큼 컸습니다. 몇몇 종교에서는 인간을 신이 만든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우주를 밝혀내고 싶고 외계인을 찾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찾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장에서 자신이 왜 우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소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존재 자체도 작지만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커서 우주는 알지 못하고 생명체들의 존재는 검은 커튼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우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 우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잊고 살고 있던 우주를 생각하게 만들어줬다면 이번 2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헤아려 보며 살고 있나요? 하늘을 자주 보며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한 채 주어진 일들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아주 유익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두 번째 이야기 우주 생명의 푸가입니다. 우주를 열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칼 세이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첫 장이 지나고 이제 우주를 인식하고 있는 생명체에 포커스를 맞추며 2장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만큼이나 생명 또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모두 유기화합물, 즉 탄소 원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 복잡한 미세 구조의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시킨 이 많은 생명체들이 숭고한 역사 속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생존과 멸종을 거듭해왔습니다. 우주가 광활한 것처럼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서 감히 우주의 신비로움과 비교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대멸종 시기를 지나면서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했다가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구라는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르게 생긴 생명체들이 태어났다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40억 년 전 존재했던 분자가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했고 이 분자들이 모여 세포가 태어났습니다. 30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10억 년 전 식물들이 지구 환경을 엄청나게 바꿔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엄청난 산소의 양에 의해서
캠브리 기학이 대폭발이 일어났고 생명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점차 생명체들의 종류를 넓혀갔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구 생명체들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칼 세이건은 다시 우주로 눈을 돌립니다. 지구에도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다면 우주에도 있지 않을까?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결국은 탄소 원자, 유기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주가 동일한 물질로 퍼져 있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칼 세이건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계의 생명체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생명체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냥 화학 반응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생명체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나 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우주를 궁금해하는 것만큼 컸습니다. 몇몇 종교에서는 인간을 신이 만든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우주를 밝혀내고 싶고 외계인을 찾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찾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장에서 자신이 왜 우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소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존재 자체도 작지만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커서 우주는 알지 못하고 생명체들의 존재는 검은 커튼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우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 우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잊고 살고 있던 우주를 생각하게 만들어줬다면 이번 2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헤아려 보며 살고 있나요? 하늘을 자주 보며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한 채 주어진 일들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제3장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입니다. 칼 세이건은 제3장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에서 인류가 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역사와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구로 좁혀와서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명체들 중에서 우주에 관심이 있고 우주를 탐구하려고 했던 유일한 존재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다시 우주로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변하지 않는 존재, 또 불변하는 곳에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것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화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관측할 수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어떤 규칙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한 곳에 존재하거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면 아무런 규칙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절묘하게도 세상은 관측하고 연구하고 생각해보면 어떤 규칙과 패턴이 있는 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이 생각이라는 것, 추측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를 밝혀내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인간보다는 우주가 먼저 존재했고 그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알아가고 밝혀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참 많은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네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끊임없이 우주를 밝혀내고 밝혀냈는데 알고 보니 우주가 자기에게로 인도한 것이라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 칼 세이건이 우주를 바라본 인간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수만 년간 인간이 밤하늘을 보며 살아왔는데 밤이 찾아오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별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 별들이 위치도 바꾸고 계절마다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의 모양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누워서 잠들기 전에 밤하늘을 보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별들을 노트 삼아 다양한 그림도 그려보고 상상 속의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별들의 위치가 일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파악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들의 위치를 기억하고 그림으로 남겨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별들이 위치에 따라서 자연 현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별이 어느 위치에 뜨면 해가 떠오르기 얼마 전이라고 한다든지 어느 별 모양이 밤하늘에 보이면 어느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물론 수렵 채집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농경사회가 시작되면 더욱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와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 혹은 부족의 생명, 나라의 구분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 별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기구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을 이룩한 곳에는 이러한 관측 기구들이 어디서나 발견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밤하늘의 별들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관측은 엄청난 문명을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앙코르와트 사원, 스톤헨지 유적, 이집트의 아부 심벨, 멕시코의 치첸 이차 등의 곳에서도 우리는 그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점성술, 즉 인간의 미래, 왕국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밤하늘의 별들은 아주 특별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별들을 통해서 채워줬던 것이지요. 점성술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그는 천동설을 확고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산 사람이지만 별들의 이름을 붙여주었고 발길을 기록했으며 지구가 구형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업적은 행성운동의 모형을 개발하여 하늘의 신호를 해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프톨레마이오스의 투명한 천구 모형은 1000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1543년 폴란드의 가톨릭 성직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개벽 같은 글을 썼고 금서가 되어버립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코페르니쿠스를 향해 바보가 천문학을 통째로 뒤엎어 놓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부이자 개신교의 시작을 알린 인물답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비판했는데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한 것은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지혜롭지 못하며 또 어떤 정보나 사실에 매몰되면 다른 그 무엇은 모두 틀린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상대를 모욕하고 전쟁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도 당연히 맞다고 믿고 있는 사실 중에서 먼 훗날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진리를 믿었던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문학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 태어납니다. 1571년 케플러는 태양계 구조의 근본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화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원궤도가 아닌 타원궤도로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케플러는 자연현상에서부터 직접 찾아낸 경험 법칙들을 제시했으며, 더 나아가 근본적인 행성 운동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동시대를 살았었는데, 그가 가톨릭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케플러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위기감이 휩싸여 많은 활동을 자제하게 되었으며, 30년 전쟁이 발발해 그의 마지막 인생은 슬프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신이 비문을 직접 썼는데, 어제는 하늘을 재더니 오늘 나는 어둠을 재고 있다. 나는 뜻을 하늘로 뻗쳤지만 육신은 땅에 남는구나 라고 썼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아주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우주를 상상하고 그 우주의 신비로움에 빠져서 평생을 우주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 자신의 몸은 땅에 남는 그 슬픔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슬퍼지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곧 화성을 간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의 육신 역시 이 땅에 남게 되겠지요. 그것도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을 테니 더 슬플 것 같습니다. 케플러는 평생을 바쳐서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천상세계의 조화를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이 꿈은 36년 후에 뉴턴에 의해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뉴턴은 관성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케플러와 뉴턴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관측한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하고 종교와 미신적 억압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우주는 점차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둠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역사의 천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을 소개하면서 자신도 그들 덕분에 우주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관측이나 연구를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옛날엔 종교의 억압과 폭력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연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도 두려움과 맞서지 않으면 세상에 알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죽을 때까지 집 밖을 나서지 못했고, 찰스 다윈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누군가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우주를 바라본 역사를 잠시 돌아봤는데 인간의 자유가 더 마음에 사무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강압과 폭력이 인간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히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네 번째 시간,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구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들, 지진, 해일, 태풍, 쓰나미, 집중호우 등 여러가지 안전하지 못한 지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런 피해는 많이 경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를 보았을 땐 천국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100년 남짓 살아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저희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나이로 봤을 때에는 지구는 대혼란의 연속입니다. 100만 년, 1000만 년을 두고 대재앙이 필연적으로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
45억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백만 번이나 소행성과 혜성들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혜성과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기상상으로 충분히 끔찍함을 알고 있습니다. 공룡들의 대멸종도 소행성의 충돌로 추측하고 있으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을 때를 다룬 영화들을 봤을 때 얼마나 처참한 환경에 놓여질지 상상이 갑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이 발견된다면 우주에서 폭파하거나 궤도를 수정해서 지구로 오지 않도록 하는 작전을 이미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법 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것은 현재 지구는 모두 멸망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충돌이 수백만 번이나 있었다니 지금 지구가 온전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칼 세이건은 지구와 충돌했던 혜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혜성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수한 물의 결정체는 아니고 물과 메탄, 암모니아 등이 혼합되어 결빙된 것으로 총체적으로는 얼음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혜성은 지구와 충돌하면 대기권에서 모두 녹아 증발하기 때문에 지표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충격파를 발생시켜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충격파가 도달하는 곳에는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1908년 중앙 시베리아의 한 오지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2000제곱킬로나 되는 숲이 모두 납작하게 밀렸으며 수천 그루의 나무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퉁구스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곳에 있던 동식물들 혹은 사람들이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그 생명체들이 영문도 모르고 사라진 것입니다. 지구의 표면과 충돌하지도 않는 혜성이지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다니 저희가 사는 동안, 아니 이후에도 이런 일이 지구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혜성은 인류에게 이렇게 공포감과 함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물체였으며 역사에도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회남자라는 책에는 기원전 1057년 주의 무왕이 은의 주왕을 공격할 때 헨리 혜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66년 예루살렘 상공에 1년 동안 칼이 드리워져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66년 출현한 헨리를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6세기 케플러는 혜성이 바닷속 물고기처럼 우주를 헤엄쳐 다닌다고 서술하였으며, 뉴턴은 혜성을 발견하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날이 많아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열심히 관찰한 끝에 혜성도 행성처럼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뉴턴의 친구 에드먼드 헨리가 1531년, 1607년, 1682년에 출현했던 혜성들이 모두 같은 혜성으로 76년마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 혜성을 그의 이름을 따 헨리 혜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혜성의 핵의 대부분은 지름이 1km가 넘는 거대한 눈덩어리로 사람이 굴릴 수 있다면 대굴대굴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구에 가까운 형상이라고 합니다. 혜성의 핵은 태양의 열을 받아 증발하기 시작하고 태양풍 때문에 먼지 조각과 얼음이 혜성 핵의 뒤편으로 밀려나가 꼬리를 만듭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데 혜성은 길쭉한 타원을 그리면서 태양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성이 먼저 생겼고 혜성이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혜성은 이미 자리를 잡고 돌고 있는 행성들의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대략 100년에 한 번 정도
궤도가 바뀌고 있고 그 궤도의 변화는 결국 필연적으로 태양계의 어느 한 행성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퉁구스카 사건과 같은 충돌은 대략 1000년마다 발생하며 비교적 큰 해성과의 충돌은 10억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충돌은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양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후 해성과 행성 간의 충돌은 태양계를 좀 더 면밀히 탐사하게 되는 날 그 흔적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 흔적들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충돌했던 소행성들, 그 소행성들의 충돌은 해성과의 충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의 지형을 바꿔놓기도 하고 충돌한 지역을 넘어 지구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행성들은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큰 것은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행성들이 서로 뒤엉켜 궤도를 돌다 보니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충돌 시 파편이 발생하며 이 파편이 자칫 지구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행성과의 충돌은 우리와 가장 닮은 행성 금성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금성은 전체가 고온 상태이며 숨 막힐 듯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대지양에 따른 흔적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지구와 가까운 금성, 화성, 달에도 충돌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아주 연약한 행성, 지구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연약한 지구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얘기했나 봅니다. 여러 이유로 대멸종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천국 같은 지구에 머물고 있지만 전체의 역사를 본다면 지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번 4장에서 행성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지구의 상황을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산이나 지진, 태풍, 해일 등은 대부분 국지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행성이나 해성의 충돌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주변의 행성들을 관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끔찍한 행성 간의 충돌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들이 수립되었을 것입니다.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상상하기에는 너무나 긴 우주의 시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조차 하기 버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좀 더 친근해지셨나요? 칼 세이건은 이번 4장에서 우리 지구의 역사와 우리 지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생존해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5번째 시간,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칼 세이건은 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한 챕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화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화성에 관심이 높았을까요? 여러분은 화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화성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편 이유는 바로 지구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인데다가 하늘을 떠도는 흰 구름도 지구와 유사합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의 거리가 7,8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와 크기도 아주 유사하고 바람이 불고 있으며 계절의 변화가 있고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까지 지구와 똑같다고 합니다. 이러니 화성에 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관심을 가장 먼저 쏟은 사람은
퍼시벌 로웰이었습니다. 로웰은 전생애를 걸쳐 화성에 매진했으며 그의 노트는 자신이 관측하고 생각한 화성의 특징들을 빼곡하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오직 한 가지만을 연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삶이 우주를 연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화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으며 인간을 화성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화성 연구에 모든 것을 바친 로웰은 화성의 기온이 약간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국 남부처럼 지낼 만한 정도라고 상상했으며 화성의 대기는 희박하지만 호흡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전반적으로 귀하기는 하지만 운하망을 잘 짜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판단이 화성에 생명체가 살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하였고 상상 속 수많은 화성인이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앨프레드 러셀 윌리스가 상당히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반박했지만 사람들은 로웰의 생각에 무게를 실어 주었습니다. 역시 대중은 사실보다는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웰 덕분에 화성에 대한 상상력은 수많은 이야기를 낳았고 사람들은 그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더 우수한 성능의 만원경이 발명되었고 우수한 성능의 만원경으로 관측하게 되면서 실제 화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지적 능력을 갖춘 생명체들이 거대한 운하를 규칙성 있게 만들었다는 추측도 사라져갔습니다. 현대의 문명을 이룩한 인간도 지구를 화성처럼 심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니 보이지 않는 화성인이 저렇게 거대한 운하를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어느새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로켓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드디어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인 우주선은 엄청난 양의 화성 표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줬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상상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마르스 3호는 드디어 화성의 대기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0초짜리 영상만을 지구로 전송하고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이후 마르스 6호도 실패하면서 화성 표면에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는 드디어 바이킹 착륙선을 무사히 화성 표면에 안착시키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바이킹 착륙선은 수많은 영상을 지구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칼 세이건은 바이킹 착륙선이 보내온 화성의 지평선 영상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상상만 했던 화성, 그 화성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칼 세이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현재의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우주의 장면을 보고 감동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바이킹 탐사가 성공하게 되어 수많은 자료를 얻게 되었는데 상상하고 기대했던 생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심은 미생물로 향했습니다. 인간이 생명체에 대한 기대의 끈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30억 년이나 살아온 미생물이 있는데 화성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자연이 박테리아를 진화시키는데 수억 년이 걸렸고 메뚜기를 진화시키는데 수십억 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은 물, 칼슘, 각종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지구에서 생성된 생명체 중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가장 지능이 높은 존재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인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지구에서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 인류가 탄생한 것처럼 화성에도 미생물이 산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요? 칼 세이건은 만약 화성에서도 미생물이 발견된다면 그 화성을
그대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행성에 존재하는 독립적 생물계에는 가치 평가를 초월한 귀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이라고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정말 미생물이 있고 화성에서도 지구와 같은 진화가 일어날까요? 인간의 짧은 생애로 관측하기엔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함축해서 생각해 본다면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은 만약에 화성에 어떠한 미생물이나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화성을 지구화 작업할 수도 있겠다고 제안합니다. 지구화 작업이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화성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첫 번째로 공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많아지면 대기압이 높아지고 대기압이 높아지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면 산소가 많아지고 산소가 많아지면 호흡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오존도 생겨나서 태양의 자외선 복사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계산해 보면 최소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이 시간은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잠깐이지만 인간이 이주에서 정착할 날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학이 또 다른 방향에서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지구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칼 세이건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후 2008년 7월 31일 미국 국립항공우주국은 화성 탐사선 피닉스가 화성에 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퍼스비어런스 화성 탐사차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였고 인간이 어떠한 조건으로 착륙해야 살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화성에 첫 발을 내디딜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에 처음으로 인류의 발자국을 남기던 날 전 세계인이 열광했듯이 화성에 처음으로 인류의 발자국을 남기는 날을 목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물론 달까지이지만 우주 여행을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고 드디어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는 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6번째 시간,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세상은 단 하나의 세계로만 존재할까? 아니면 다중의 세계일까? 이것이야말로 자연 탐구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한 질문의 하나일 것이다. 13세기 도미니코의 수도사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말로 6장을 시작합니다. 당시 기독교 세계관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을 것이고 믿음을 강조하며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던 수도사가 이런 상상을 했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은 또 한 명의 성직자이자 자연 철학자인 존 윌킨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새로운 진리의 아버지인 시간은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갈구하나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후손에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영국의 성직자였던 그가 진리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6장을 시작합니다. 20세기 중반 인류는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우주선은 기막히게 잘 설계된 고도의 지능형 로봇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복잡한 부품들이 조립된 우주선이 2년 동안 우주 공간을 비행해서 아무런 이상 없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보이저 2호는 그렇게 목성권에 진입했습니다. 태양빛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보이저 2호는
소형 핵 발전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통합 컴퓨터 세대와 온도 제어 시스템 설비를 탑재한 후 지구에서 보내졌습니다. 보이저 2호는 지구에서 보내는 명령을 수신하고 탐사 결과들을 지구로 송신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보이저 계획에서 가장 큰 성과는 2대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태양계 외곽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행성들의 생생한 모습을 수만 장 담아 지구로 보내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지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장면을 인간 대신 짙은 어둠의 벽을 뛰어넘어가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컴퓨터는 지금의 것과 차원이 다르게 계산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기술 수준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 주위에 고체 입자들로 이루어진 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보이저 2호는 그 고리를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위성들을 지나 토성에 도착하고 토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천왕성, 해왕성까지 날아가면 태양계 끝에 도달하게 되고 점차 태양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보이저 5는 당초 1977년 8월과 9월에 각각 발사될 때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는 4년 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1989년 성간 우주 탐사로 목표가 전환되어서 42년째 탐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호보다 열흘 앞선 8월 25일 발사됐으나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탐사하느라 보이저 1호보다 6년 늦게 성간 우주에 들어섰습니다. 2023년인 현재에는 보이저 1호가 태양에서 약 220억 킬로미터, 보이저 2호는 18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행 중입니다. 보이저 2호가 있는 곳은 빛의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16.5시간이 걸리는 거리만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저 1, 2호는 모두 플루토늄 238의 자연 반감을 통해 열을 생산하고 이를 전기로 바꿔 동력으로 이용하는데 전력 생산량이 점점 떨어져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이저 5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물체를 쏘아 올렸다니 상상만으로도 정말 멋진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 항해의 시대를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와 비교합니다. 당시 인간의 야망과 탐욕, 국가 간의 경쟁, 종교의 맹목적인 광신, 죄수의 대량 사면, 과학적 호기심, 모험과 탐험에 대한 욕구 등의 다양한 이유로 유럽의 몇 국가들은 앞을 다투어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지구의 모습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방문했을 때 콜럼버스 동상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칼 세이건은 대항해 시대에 활약한 나라들 중에서 네덜란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 네덜란드는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지지하며 그를 교수로까지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린 사고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기술과 과학을 존중했으며 발명가와 과학자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예우해 주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의심 없이 고집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주장들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사상적 개혁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열린 사고는 역동적으로 지구 탐험을 시도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하위 헌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하위 헌스가 당시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위 헌스는 소독한 물에서도 미생물이 서서히 증식하는 현상을 관찰했고 생명의 자연 발생설에 대해서 그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병이 세균에 의해 생긴다는 의학적 판단도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미경과 만원경들을 설계하고 금성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화성의 자전주기가 지구와 비슷한 24시간 정도라는 것도
측정하는 데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성이 여러 겹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고 그 고리가 토성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1655년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도 하이언즈가 발견합니다. 이러한 발견과 업적을 20대에 모두 이루었다니 칼 세이건이 존경할 만한 천문학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자리를 통해 위도의 변화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시간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경도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진자의 주기를 이용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나선 모양의 용수철을 발명하여 항해용 시계의 정확도를 차원이 다르게 발전시킨 사람도 하이헌즈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업적들은 우주를 좀 더 정확하게 상상하게 만들었고 우주에는 수많은 태양이 존재하고 지구와 같은 행성들과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고를 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해와 달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데 그쳤을 것인데 그들에게 참 모습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우주를 사랑한 천문학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런 천문학자들이 들려주는 우주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마치 아직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하이헌즈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도 적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의 가르침에 갇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이헌즈의 이러한 발견과 생각들이 많이 전해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앞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의 이런 열린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통찰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매우 지능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많이 하는 존재입니다. 무지함의 벽에 갇히고 스스로 헤쳐나올 능력도 없습니다. 아집과 편견, 뭘 이해해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거대한 장막에 갇혀 그 너머를 상상하는 것조차 버거운 존재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과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다른 사상을 가진 학파들이 서로 함께 교류하며 연구하고 있었고 심지어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공간을 가까이에 두어서 서로 소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놀랍고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 때문일까요? 현재에도 세상의 민감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네덜란드가 유독 한 걸음 앞서서 법을 제정하고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칼 세이건은 실제로 우주로 날아간 탐험대의 여행담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우주의 이야기를 말을 통해 귀로 전해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듣자고 제안합니다. 우주 항해를 시작한 보이저호는 산산이 깨어진 수정구 같이 금이 간 세상이나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통 거미줄 같은 것들로 뒤덮여 있는 구형 천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감자처럼 생긴 작은 위성과 지하의 용암의 바다가 형성되어 있는 위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구의 1000배보다 큰 지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크기의 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양계 먼 곳에서 관측한 영상이 지구로 전송될 수 있을까요? 이 궁금증을 아주 친절하게 해결해 줍니다. 태양 광선이 목성과 목성 주위를 궤도 운동하는 유로파에 떨어지고 행성은 입사된 빛의 일부를 반사하여 우주 공간으로 다시 내보냅니다. 이렇게 반사된 빛의 일부가
보이저호에 실려있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형광물질을 자극함으로써 목성과 유로파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이저호에 장착된 컴퓨터가 읽어서 숫자 신호로 변환한 다음 10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지구상의 전파 만원경으로 송출합니다. 그 신호를 스페인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전파 만원경이 받아서 서로 연결해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으로 보이저 1호와 2호는 각각 1만 8천여 장이나 되는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진들을 통해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실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구로 돌아오지 않을 보이저호가 아주 멋진 우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며 그들이 보낸 사진들은 역사의 길이 남아 보존될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자신이 우주선을 타고 실제로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의 항해 일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직접 우주로 나아가 두 눈으로 보고 싶었을까요? 인류가 언젠가는 실현할 날이 올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은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2호에 반했다고 합니다. 보이저호가 보낸 자료에 의하면 2호는 다양한 색깔로 치장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충돌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위성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칼 세이건은 갈릴레오와 하이헌스가 함께 봤다면 얼마나 감탄했을까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입장은 칼 세이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는 2호보다 가까운 위성이 4개 더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2호를 탐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화상 활동이 있을 것 그 설레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되려다 실패한 비운의 목성으로 눈을 돌립니다. 목성은 적외선 대역에서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이지만 가시광선 대역에서는 항성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만약 목성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 되는 데 성공했다면 태양과 짝을 이루는 쌍성계가 되어 지구의 하늘에 2개의 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이런 쌍성계가 흔하기 때문에 밤이 없는 행성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목성이 항성이 되어 태양과 쌍성계를 이루었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이 없거나 드물었을 지구에 자연과 생명체들은 어떤 모습을 갖췄을까요? 저 또한 알고 있는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서 상상해보지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목성의 내부 압력은 지구 표면 대기압의 300만 배로 추정되며 그 조건에서는 수소가 금속성 액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서 목성의 내부는 액체 수소 바다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강력한 전파 신호를 보내며 밤하늘에서 유난히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될 뻔한 목성은 태양계의 축소판처럼 여러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더해지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보다 크기가 작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토성은 행성고리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어서 훌륭한 장관을 보여줍니다. 태양계에서 목성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토성 또한 1610년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으로 관측되었으며 1656년 하위헌스에 의해서 토성 주변에 고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약 14억 킬로미터이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의 10배나 되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매우 적습니다. 목성의 위성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2호가 있다면 태양의 위성 중에서는 단연 타이탄이 그 주인공입니다. 타이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곳에 대기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양의 유기물질, 활화산 주위의 고온 상황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반드시 직접 탐험해보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아직은 먼 미래일 것 같습니다. 인간을 태우고 태양계를 누빌 수 있는 기술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류의 우주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인류가 경험할 놀라운 세계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상상하는 데 그치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는 우주여행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에 미리 축하를 보내고 우리 역시 상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함을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이 들려주는 우주여행 이야기 어떠신가요? 설레이고 가슴 두근거리시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